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나드림 라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은 존 서퍼릭 저자의 부자의 언어입니다. 이 책은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상당하죠. 4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아들을 위해서 담아낸 아버지의 빼곡한 기록들입니다. 커다란 부를 이룬 정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소설 같은 우화 그리고 부자 아빠의 실제 경험을 담은 회고록이 어우러진 구성입니다. 부 자체보다는 부의 철학을 전하고 싶었던 한 아버지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여는 첫 페이지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부자의 사진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마이크에게 네가 없었다면 이 일을 끝마치기는커녕 시작이나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구나. 네가 이 책을 존재하게 했고 내 영혼을 담아 책을 쓰게 했단다. 아빠가. 영혼을 담아 쓴 책이라고 하네요.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위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요즘인데요. 저 역시 아이가 생긴다면 내 아이를 위해서 영혼을 담아 열과 성을 담아 책을 한 권 펴낼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을 잠깐 또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이 책은 절반은 소설, 또 절반은 논픽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인생 수업을 담고 있고요. 가상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일화들을 전합니다. 책의 추천사는 메리츠 자산 운용 존리 대표님께서 적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부자란 무엇인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에 따르면 부자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돈의 노예가 되기보다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돈으로부터 인생을 속박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자가 되고 싶은 가장 정확하고도 유일한 이유이리라. 이런 면에서 이 책 부자의 언어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 현실이다. 먹고 살 만큼 벌면서 만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부를 추구하는 삶은 본질적으로 내 삶을 위한 것이다. 돈 걱정으로 피폐해지거나 돈 문제로 고통스럽지 않은 삶. 그렇게 얻은 경제적 자유는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부를 추구하는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귀한 인생을 좀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단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저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단 한 번에 그치는 단편적인 부의 가치가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며 자유와 풍요를 가꿀 수 있는 부의 철학과 또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에 나오는 부의 정원사의 손을 잡고 우리가 가꾸고 있는 정원들을 함께 보살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페이지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해드리고 싶은 구절이 많아요. 오늘은 일부
정원일 배우기 파트 이 부분만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부를 추구하라. 하루의 시간은 모두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남자는 홀로 벤치에 앉아 자신의 농장 한끝에 자리한 연못을 굽어보았다. 무릎에 두툼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는 자신의 원고 서문에 쓸 구절을 끼적대고 있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보니 인생이나 사회에 관한 정신적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매 쪽에 담긴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이 구절은 흔히들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주제 하나를 생각해 보기에 좋았다. 그에게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할 수 없었다. 삶 역시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정원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친구들은 그에게 일에 미쳤다고 했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좀 천천히 가라고 했고 마음 편히 여가도 누리라고 했다. 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했다.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다. 존,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진정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지.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그가 추구하는 건 여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랐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건 바로 경제적 성배였다. 그는 수년 동안 엄청난 부를 쌓았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에게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라고 이제 좀 편안해지라고 충고했다. 친구들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그는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제적 조건에서.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건 사소한 문제가 되지.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가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렇다. 부라는 보상을 위해 치른 대가는 분명 가치가 있었다. 그 길에서 인생의 필수적인 것들을 얻었다. 일과 자유, 개인적 성장이 따라왔다.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부유한 삶을 일궈온 과정을 영적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쓴 책 한 장 한 장에 이런 진실이 담겨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는 비닐봉투로 책을 잘 싸서 땅에 묻었다. 지미가 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가 얻은 인생의 교훈들이 이대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는 그 결정을 운명의 신께 맡기기로 했다. 네, 이 책의 주인공은 정원사,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짐이라는 한 청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글을 쭉 읽으시면서 그리고 들으시면서 짐이가 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의 변화를 어떻게 읽어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끝자락, 아니 죽음 이후에 심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해요. 이 책에 제가 참 좋아하는 우화가 적혀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라는 우화인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죽어서 천국으로 갔다. 이들은 긴장한 채 천국의 문 밖에 줄을 서 있었다. 문 밖에는 성 베드로가 4권의 책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책들에는 이들의 일생이 각각 기록되어 있었다. 맨 앞에 남자가 걸어나가 성 베드로 앞에 섰다. 성 베드로가 이 남자의 일생이 요약된 장을 눈으로 훑었다. 남자는 평균적인 지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했다. 자신의 삶에 성실했고 지역 공장에서 공장장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했다. 어린이 야구단 코치도 하고 학교 교육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성 베드로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썼군요. 당신이 저 아래쪽의 지상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내려보내야겠어요. 지역사회의 기둥으로 살았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거예요. 휙!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남자가 사라졌다. 다음으로 한 여성이 앞으로 닿았다. 성 베드로는 얇디얇은 그녀의 인생록을 살펴보고는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휴, 당신에게도 역시 똑같은 능력과 지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기만 했습니다. 일을 회피했고 돈에 구애받았죠. 게을렀고 그 결과 경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먹고 앉아있기만 한 존재보다 조금도 나을 바 없게 만들었네요. 당신을 지구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젖소로 태어날 겁니다. 게으르게 풀이나 뜯다가 도축되겠죠. 이번에도 휙!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여자가 사라졌다. 남겨진 두 사람은 음매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냉혹한 판결이 내려진 뒤 다음 사람이 황급히 앞으로 나왔다. 성 베드로가 무거운 시선으로 책을 넘기는 동안 중년의 남자는 초조하게 꼼지락거렸다. 당신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책을 쓰는 작가가 될 재능을 타고났군요.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있었죠. 글을 써야겠다는 내면의 욕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당신은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번 것보다 더 많이 썼네요. 방탕하게 사느라 월급의 노예가 되었군요. 자신의 운명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세상은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었던 책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생각 없는 월급 노예로 만들었으니 당신을 황소로 만들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들판에서 쟁기질이나 하면 됩니다. 거기선 당신의 재등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휙! 연기와 함께 그 남자 역시 사라졌다. 마지막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앞에 사람들과는 달리 침착했다. 성 베드로는 그녀의 일생록에서 눈을 떼고는 호기심을 숨기지 않고 그녀를 살펴보았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을 사용했고 자기의 흥미를 찾았으며 세심하게 시간을 사용했고
인생의 풍랑을 견뎌냈군요. 성베드로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했고 그 이타심으로 많은 보답을 준다는 걸 배웠고요. 가정을 일구고 공익에 기여했으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군요. 당신에게 내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지상의 천사를 보내 당신의 영향력이 미치게 할 겁니다. 당신이 지닌 빛을 밝히십시오. 이 이야기에 담긴 도덕 법칙은 무엇일까? 아마 이런 내용일 것이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평생 황소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 현명하게 일하고 씀씀이를 관리하라.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되 가치 있는 명분에 기여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 인생의 가치는 그 길이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용해 인생을 만들어간다. 오래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꼭 많은 걸 얻게 되지는 않는다. 철학자 몽테뉴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충실히 쓰지 않는다면 타고난 재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를 포함해 우리가 욕망하는 삶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아든 결과물은 우리가 보낸 시간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자신의 잠재력을 깎아먹는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강연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시간 관리는 태양과 같다.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것을 원료 삼아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가 있고 없음을 떠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보낸 하루가 그 심판의 순간 나의 운명을 다르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집니다. 이어서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노동의 존엄성. 노동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준다. 존엄이란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존엄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하는 일의 모든 측면을 좋아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에서는 깨지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굴욕감을 이겨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존 역시 가난과 결핍, 어려운 공공한 시기를 관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재정적 압박에 몰렸을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느꼈다. 그래서 매일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은행 잔고가 줄어들면서 좌절감의 크기도 커져갔다. 가장 좌절했던 순간은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있을 때 찾아왔다. 주변은 어두침침했고 나는 잔잔한 연못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내가 이 일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왠지 살아남을 거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었다. 나의 사업 실패와
내 몸과 마음은 다른 문제였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고 삶도 계속될 것이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가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다. 하지만 젊은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중 19은 배 밖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그러면 물속으로 가라앉거나 스스로 헤엄쳐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16살에 배 밖으로 내던져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와 세 고모들을 부양하게 된 것이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아버지는 할머니와 주방 식탁에 앉아 청구서들을 늘어놓았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공경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빈곤과 가난이라는 곤경 말이다. 아버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일자리를 찾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떤 일이든 돈 되는 일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지역 출판사에 취직해 주 3일간 경비로 일하고 주 2일은 활자 조판 기술을 익혔다. 직장에서 돈을 벌면서 동시에 기술도 배운 것이다. 매일의 단조로운 노동을 사랑하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 따라오기도 한다. 성공은 때때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 문장은 정말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일은 친구이지 애인이 아니다. 그것도 수수하고 오래 사귄 친구.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일과 친구가 되는 데 사용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여 시간당 5센트를 더 받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시곤 했다. 모욕을 참고 아버지는 그 일을 계속하셨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건 중요치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어도러 루즈벨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존엄성을 스스로 찾는 것이다. 아버지는 여가 시간에 임대용 아파트 개보수 사업을 시작했다. 아파트 내채는 초과 수입을 안겨주었고 그 수입을 다시 저축하고 투자하셨다. 호숫가 집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그곳을 수리하는 한편 가족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일과 친구가 되자 그것은 아버지에게 꾸준히 신뢰를 돌려주었다. 아버지는 마침내 출판사 회장이자 CEO가 되셨다. 일은 가장 친한 친구다.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친구는 오직 그것뿐이다. 작가 조지 클라스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안쓰러운 사람은 흑투성이 정원사가 아니라 집 앞 발코니에 앉아 완벽한 일이 찾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깔끔한 정원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염없이 완벽한 일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정원은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자존감을 좀먹는다. 조dom성과 고결함은 생계를 꾸려가는 데서 나온다. 모든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노동의 존엄성이 전하는 가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보면 때때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쉬고만 싶고 눕고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만 내내 하며 흘려보내면 인생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를 위해 다소 지겹고 짜증스럽고 때론 굴욕적이고 모욕적이더라도 우리는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 생계를 이어가는 근성, 그리고 그 성실함, 오로지 그 꾸준함만이 내 삶을 비옥하고 고결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초석이 된다고 정원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의 언어에서 전하는 일부 내용들을 들려드렸습니다. 부자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가장 토대가 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편안히 들으시면서 내가 가꿔가고 있는 삶의 정원, 부의 정원에 오늘 하루 어떤 씨앗을 심으셨는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그리고 풍요롭고 지혜롭게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 2부 부자의 언어 낭독을 통해서 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